친정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울고 있는 며느리에게 1억이라는 돈을 빌려준 다음 날, 며느리가 갑자기 삐까뻔쩍한 외제차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저를 속이고 돈을 가지고 간 며느리는 죽으면 어차피 줄 돈 미리 줬다고 생각하라길래 정신머리 싹 다 뜯어 고쳐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박영자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 어느덧 흰머리가 성성하게 자리 잡았고 거울 속 제 모습은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더군요. 아침마다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며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생을 참 알뜰하게 살았어요. 젊은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으며 살림을 꾸려왔죠.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집에서 부업을 하며 가게에 보탰습니다. 외식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몇 번이나 고민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30년을 모아서 드디어 원룸 건물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얼굴에 번졌던 미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이제 노후 걱정은 없겠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던 그 순간이 참 따뜻했습니다. 원룸 건물은 저희에게는 금덩어리나 다름없었죠.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조금씩이나마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들 도연이와 딸 선영이도 각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도연이는 직장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고 있었고 선영이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었어요. 특히 아들은 귀여운 딸 하린이를 낳아서 저에게 손녀까지 안겨주었죠. 주말이면 손녀가 할머니 집에 놀러와서 제잘제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그 맑은 웃음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참 막막했습니다. 빈집에 혼자 앉아 있노라니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남편과 함께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 함께 마시던 차 시간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죠.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수진이가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딸 선영이도 틈틈이 찾아와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거든요. 손녀 하린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외로움도 한순간 잊을 수 있었고요. 이제는 혼자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착실하게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게 제일 위안이 되었죠. 저녁 무렵이면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에서 퇴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평범하지만 평안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겉보기에는 참 예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어요. 처음 아들이 데려왔을 때만 해도 얌전하고 차분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점점 본 모습이 드러나더군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을 걸어서 아들네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 앞에 반짝이는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또 새로 산 것 같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거실 소파에는 쇼핑백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백화점에서 세일을 해서 이것저것 좀 샀어요. 수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구매한 물건들을 보여주었어요. 외국 브랜드 옷, 비싼 화장품, 액세서리까지 정말 다양했죠. 저는 그 가격표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벌에 몇십만 원씩 하는 옷들이었거든요. 제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니
참 많이 달라진 세상이구나 싶었어요. 그때는 옷 한 벌 사려고 몇 달을 고민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쉽게 사는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물론 시대가 바뀌었고 생활 수준도 높아졌으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외식을 하러 나가고 주말마다 백화점이나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건네면 수진이의 반응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돈을 모으기만 해서 뭘 해요? 번 돈 쓰면서 인생을 즐기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곤 했죠. 저는 며느리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려고 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한 푼, 두 푼 모으며 살았던 이야기,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지금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수진아, 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야. 조금씩이라도 모아놓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단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지금 원룸 건물이 있는 거고. 그런데 수진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을 굴리며 한숨을 쉬는 모습까지 보였죠. 마치 잔소리를 듣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특히 외식을 자제하라는 말을 했을 때는 더욱 그랬어요. 집에서 해 먹으면 훨씬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좋다고 말했더니 수진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이렇게 살아요. 집에서 해 먹는 게 더 비싸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너무 구식인 사람처럼 느껴지더군요. 혹시 정말 제가 너무 보수적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며느리와의 사이가 어색해져 갔어요. 함께 있어도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고 제가 뭔가 조언을 하려고 하면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저녁 시간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대가 다르니까 생각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구나. 아마도 수진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있는 거겠지. 제가 너무 간섭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붉었던 어느 날 아들 도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내가 너무 씀씀이가 큰 것 같다고 가게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말이에요. 도연이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지만 그 표정에서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마도 아내 편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런 대답을 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단조롭게 들려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더군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깜짝 놀라서 얼른 수진이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수건을 가져다 주면서 뭔가 큰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수진이는 소파에 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깨가 들썩들썩 떨리면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아니면 손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찬물을 끓여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니 수진이가 조금씩 진정하기 시작했어요. 코끝이 빨갛게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죠. 어머니, 사실은요. 친정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아무리 며느리와 사소한 갈등이 있었다 해도 가족이 아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더군요. 특히 사돈 어른이 위독하시다니 이건 정말 큰일이었어요. 수진이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절대 이러지 않을 텐데 아버지 생명이 달린 문제라서요. 그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니 제 가슴도 먹먹해졌어요.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의 그 절망적인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느꼈던 그 무력감과 두려움이 떠올랐죠.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수진이는 더욱 작아졌어요.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더군요. 1억 정도 필요해요. 정말 큰 돈인 건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가 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1억? 정말 큰 돈이었어요. 저에게는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었죠. 그 돈은 제 노후를 위해 아껴뒀던 소중한 자금이었거든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 사이로 수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고민에 잠겼어요. 생각해보니 사돈어른은 저와 직접적인 만남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아버지잖아요. 게다가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하니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1억이라는 돈이 제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아서 마련한 그 돈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지금까지 생활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수진이는 제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더욱 간절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수술을 늦추면 위험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절실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알았다. 내일 은행에 가서 돈 보내줄게. 그 말을 듣자마자 수진이는 저에게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약속하고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1억을 이체해 주었죠. 통장에서 그 큰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니 가슴 한편이 텅 빈 느낌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의 절반 가까이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으니까요. 수진이는 돈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정말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옳은 일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놓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사돈어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보통 수술이라고 하면 가족들이 병원에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수술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며느리도 예전처럼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였고요. 어느 따뜻한 오후였어요.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아래층 원룸에 사는 대학생이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문득 궁금증이 밀려왔죠. 며느리가 마침 아들과 함께 안부 인사를 하러 왔을 때였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아버님은 수술 잘 받으셨어? 그 후로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 되더라. 그런데 수진이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대답했을 텐데 잠시 머뭇거리더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말했어요. 아, 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어요. 지금은 회복 중이세요. 그 대답을 들으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거든요. 게다가 보통 수술이 잘 끝나면 안도의 표정을 짓기 마련인데 수진이의 얼굴에는 그런 표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또 물어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돈어른 건강은 어떠셔? 많이 좋아지셨어? 수진이는 또다시 시선을 피하며 짧게만 대답했어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그 말투가 마치 빨리 화제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친정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요즘에는 친정 얘기만 나오면 금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큰 수술을 받으신 분의 딸이라면 병원에 자주 가야 할 텐데 수진이는 예전과 다름없이 쇼핑을 다니고 외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노을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어 거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영자야, 뭔가 이상하지 않니? 너무 조용한 것 같은데. 남편이라면 분명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남편은 항상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서 미묘한 변화를 금세 알아차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요? 사돈어른이 정말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 회복 중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수진이의 어색한 반응, 친정 이야기를 피하려는 모습, 그리고 예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생활 패턴까지 며칠이 더 지나자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아들도 처가의 안부를 묻고 딸도 관심을 가질 텐데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는 아주머니들까지 모든 게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제 마음만큼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1억이라는 큰 돈을 준 것 때문에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는 걸까요? 그 궁금증과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진실의 실마리가 나타났어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귀에 익은 맑은 목소리였어요. 손녀 할인이가 뛰어들어와 제 품에 안겼죠. 10살 된 할인이는 언제나 에너지가 넘쳤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거든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시간에 우리 새 차를 그렸어요. 할인이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더니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아이다운 솜씨로 그린 자동차 그림이었는데 색칠도 정성스럽게 해놨더군요. 그런데 할인이의 다음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새 차 샀거든요. 엄마가 할머니 덕분에 샀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왜 한 번도 안 타봐요? 그 순간 제 손에서 뜨개질 바늘이 떨어질 뻔했어요. 새 차라고요? 며느리가 새 차를 샀다는 말인가요? 할인아, 엄마가 언제 새 차를 샀다고 그랬니?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어봤어요. 아이의 말이니까 혹시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지난주에요. 아빠랑 엄마가 차를 보러 갔다가 바로 샀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했어요. 할인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아이에게는 그저 새 차가 생긴 기쁜 일일 뿐이었겠죠. 그런데 제게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새 차라니. 그것도 지난주에 며느리가 친정아버지 수술비로 1억을 가져간 게
불과 열흘 전이었는데, 할머니, 왜 그렇게 놀라셔요? 할인이가 제 표정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얼른 웃음을 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할인아. 할머니는 엄마가 새 차 샀다는 걸 몰랐거든. 그러자 할인이가 더욱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 덕분에 샀다고요. 설마 제가 준 그 돈으로요. 할인이는 모르는 일이었지만 저는 점점 상황이 명확해져 가는 걸 느꼈어요. 친정아버지 수술비라고 했던 그 1억을 새 차를 사는데 쓰였다는 걸까요? 창밖으로는 저녁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건물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풍경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할인이는 한참 더 놀다가 아들이 데리러 와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들 도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하고 갔지만 저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할인이가 떠나고 나니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 정막 속에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친정아버지 수술비라고 거짓말을 해서 제 돈을 가져가 그 돈으로 새 차를 샀을까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할인이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돈으로 차를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을 했죠. 만약 정말 며느리가 저를 속인 거라면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가족의 생명이 위험하다며 저의 마음을 이용한 치밀한 사기인 거죠. 제가 그 돈을 줄 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사돈 어른이 위독하시다는 말에 진심으로 걱정했고 가족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소중한 돈을 내어준 거였거든요. 창밖으로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며칠을 고민해 봐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거실 한쪽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차를 끓이며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딸 선영이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선영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안부를 묻기 위해 들러주곤 했거든요. 결혼한 후에도 어머니를 자주 챙기는 효녀딸이었죠. 선영아, 일찍 왔네. 차라도 한잔하고 가렴.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딸을 맞았어요. 선영이는 늘 명랑하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그날따라 더욱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딸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놓였어요. 며느리와의 일로 며칠째 마음이 무거웠는데 딸과 이야기를 나누니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선영이가 휴대폰을 보면서 갑자기 뭔가를 발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거 보셨어요? 선영이가 휴대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SNS 화면이었는데 거기에는 반짝이는 새 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선영이의 다음 말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새언니가 새 차 뽑았다고 SNS에 올렸네요. 언제 바꿨대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녀 할인이가 했던 말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선영이에게서 휴대폰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며느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새 차 열쇠를 들고
활짝 웃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글 아래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드디어 꿈의 차를 손에 넣었어요. 남편과 함께 열심히 모은 결과예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열심히 모은 결과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준 1억 아닌가요? 엄마, 왜 그러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선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죠.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혼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일까요? 그런데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며칠째 이 의심과 불안감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선영아, 사실은 말이야. 저는 결국 딸에게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며느리가 친정아버지 수술비로 1억을 빌려간 일, 그런데 손녀가 엄마가 새 차를 샀다고 한 일, 그리고 며느리가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어색해하던 일까지 모든 걸 말했죠. 선영이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친정아버지 수술비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선영이가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사진 업로드 날짜가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이 차 브랜드 보시면 선영이는 차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차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알아볼까요? 그러더니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잠시 후 선영이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엄마, 이 차 가격이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해요. 바로 제가 준 돈과 비슷한 금액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럼 새언니가 정말로. 선영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창밖으로는 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덮고 있었어요. 아침의 밝은 햇살은 어느새 사라지고 회색빛 하늘만 남았더군요. 마치 제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선영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평소 온화한 성격의 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보니 정말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배신을 당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신뢰와 정을 모두 잃은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걸 느꼈죠. 어떻게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며 눈물까지 흘렸던 그 모습이 모두 연기였다는 건가요? 며칠이 지나자 우연히 기회가 왔어요. 딸 선영이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엄마, 새언니 친정에서 사돈 어르신 생신 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새언니가 가족끼리만 조용히 하겠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번개처럼 생각이 스쳤어요. 바로 그 자리야말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요? 며느리가 일부러 저희를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심스러웠어요.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함께 초대했을 텐데 왜 이번에는 가족끼리만 하겠다고 했을까요? 혹시 저희가 와서 친정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걸 막으려는 속셈은 아닐까요?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며느리 친정 생신 잔치에 직접 가서 사돈 어른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죠. 그분이 정말 수술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모든 게 거짓말이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그 결심을 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준비를 했어요.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도 필요했거든요. 만약 제 예상이 맞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드러내야 할 텐데 그러려면 확실한 증거와 계획이 있어야 했어요.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어 정리했어요.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재산 목록, 은행 통장,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문서들을 한 봉투에 담았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비에 젖어 하나둘씩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죠. 마치 제 마음에 눈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신 잔치날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제가 맞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드러날 텐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이대로 속은 척하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저는 사돈댁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친정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어요. 대문 너머로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려왔죠. 분명 생신 잔치가 한창인 것 같았어요. 저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었거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집안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거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앉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수진이 참 대단하다니까. 이번에 새 차까지 뽑았다며? 안사돈의 목소리 같았어요.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죠. 그래, 우리 딸 정말 잘났어. 김서방이랑 알뜰하게 모아서 샀다고 하더라고. 이번에는 바깥사돈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건강하고 힘차게 들렸어요. 위독해서 수술을 받으셨다는 분의 목소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정말 딸 하나 잘 키웠다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이 차 한 대 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친척들의 칭찬이 이어졌어요. 모두들 며느리를 추켜 세우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알뜰하게 모아서 샀다고요? 나한테 받아간 1억으로 산 거면서 그것도 사돈어른 위독하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수진이가 시어머니한테 효도도 잘하고 정말 착한 며느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효도를 잘한다고요. 웃음이 나와 혼났어요. 시어머니를 속여서 돈을 빼앗아 가는 게 효도인가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대문배를 눌렀어요. 잠시 후 누군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사돈 총각 같아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누구세요?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보자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 시어머니입니다. 바깥사돈 생신 축하드리러 왔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아마도 자신들의 가족 행사에 사돈이 와서 불편했던 걸까요? 아, 네.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걸으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걸 느꼈죠.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거실에 들어서자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사돈 어른이 상석에 앉아 계셨는데 정말 건강해 보이셨어요. 얼굴에 혈색도 좋고 목소리도 힘찬 게 도저히 수술을 받으신 분 같지 않았거든요. 며느리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라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왜 여기에?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죠.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이가 아버님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문안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 말을 듣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고 있었거든요.
사돈 어른께서는 건강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편찬타니요? 저는 아주 건강한데요. 고맙게도 큰 병 한 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거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얼굴이 점점 더 하얘지고 있었어요. 저는 사돈어른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물어봤어요. 그럼 수술 같은 건 받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수술이라니요. 저는 아무 수술도 받지 않았는데요. 사돈어른의 대답을 듣는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집중됐어요. 며느리는 의자에 앉아서 어쩔 줄 모르며 손을 떨고 있었죠.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한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것도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분위기를 파악한 사돈 어른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왔어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버님 수술비라며 저에게서 1억을 빌려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막이 흘렀죠.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사돈 어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차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1억을 제 수술비로요? 사돈 어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어조가 가득했어요. 그분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기 시작하신 것 같았죠. 며느리 수진이는 의자에 앉아서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거실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나 봐요. 수근수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모든 시선이 며느리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진이가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했어요. 당장 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 절박한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사돈댁 식구들의 얼굴이 모두 경악으로 변했어요. 특히 사돈 어른의 부인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며칠 후에 손녀가 와서 엄마가 새 차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덕분에 샀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준비해온 휴대폰을 꺼내서 며느리의 SNS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새 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사진이었죠. 사돈 어른께서는 사진을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장남인 우리가 받을 돈이라고요. 그 순간 거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당황하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본색을 드러낸 거였어요. 남편 돈이 곧 제 돈이고 시어머니 돈도 결국 저희 돈이에요. 차 좀 샀다고 해서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거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본 게 처음이었나 봐요. 특히 사돈어른 부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셨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제가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인가요? 가족의 생명이 위험하다며 눈물까지 흘렸던 그 모습이 모두 연기였다는 건가요? 그동안 며느리와 사소한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제관념이 좀 부족하고 허영심이 있을 뿐
근본적으로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거든요. 아이고, 우리 딸이 어떻게 이런. 사돈어른의 부인이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신의 딸이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죠.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돈 좀 빌렸다고 이렇게 망신을 주시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끼리 돈을 빌렸다고요. 거짓말로 속여서 훔쳐간 것을 빌렸다고 표현하다니요. 창밖으로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왔는데 그 아름다운 풍경이 지금 이 상황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사돈어른께서 며느리를 향해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너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겠니? 드디어 며느리의 민낯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실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충격에 빠져 있는 가운데 며느리는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들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요? 저희가 뭔가 큰 잘못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뻔뻔함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의 친정 부모님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사돈어른께서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화를 내셨어요. 수진아,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사람이 할 소리냐? 그런데 며느리는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맞섰어요. 아버지도 너무하시네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애초에 그 돈은 저희 것이 될 돈이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는데 그 차가운 빛이 지금 이 상황과 묘하게 어울렸어요. 안사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수진아, 어떻게 네가 이런 말을 시어머니께 이렇게 할 수 있니? 그런데 며느리는 자기 어머니의 눈물조차 개의치 않았어요. 엄마도 모르시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꼼짝 못하고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제게 보여줬던 모든 모습들이 가면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실에 있던 친척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봐요. 여기저기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시어머니를 속여서 돈을 가져가다니. 그런 비난의 목소리들이 들려오자 며느리는 더욱 흥분했어요. 여러분들도 참 웃기시네요. 저희 집안일에 왜 이렇게 참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이 사람과는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돈을 속여서 가져간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가 더욱 실망스러웠거든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했어요. 시어머니가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돈 다 저희 거 될 텐데 미리 쓴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역시 이런 사람에게는 제 재산을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아들 도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도연이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며느리와 함께 처가 생신 잔치에 왔던 거였죠. 그동안 도연이는 아무 말 없이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구는데도 한마디 제지하지 않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아들도 며느리와 같은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말이 좀 거칠긴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도연이의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어차피 어머니 재산은 저희가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들마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군요. 거실에 있던 사돈댁 식구들도 아들의 말을 듣고는 더욱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며느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까지 같은 생각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집안의 따뜻한 조명과 대조적으로 밖은 차갑고 어두워 보였어요. 마치 지금 제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때 준비해온 봉투를 가방에서 꺼냈어요. 며칠 전부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둔 것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제 행동을 주시하는 가운데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어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본인 박영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제 말에 집중했죠. 소유하고 있는 원룸 건물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딸 박선영에게 물려준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장남인 저희가 받아야 할 재산인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지.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니? 그제서야 아들이 급하게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라니요. 아까까지만 해도 아내 편을 들더니 재산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제야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한테도 제가 따끔하게 말할게요. 도연이는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어요. 며느리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저에게 머리를 조아렸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이제 와서 이런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가 아니라 재산을 못 받을까봐 하는 사과잖아요. 저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다 봤으니까. 거실에 있던 사돈댁 식구들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부모님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하고 계셨죠.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제 재산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 모든 게 드러났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가방을 들고 일어서서 사돈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렸죠. 생신 축하드려요. 이제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사돈 어른께서는 저를 붙잡으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도연이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어요. 며느리도 울음 섞인 목소리로 불렀죠. 그런데 그 목소리들이 제게는 더 이상 가족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았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 사이사이로 어둠이 깊게 패여 있었죠.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금세 도착하는 거리였는데 그날 밤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원룸 건물에 도착해서 4층에 있는 제 집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의 적막함이
더욱 깊게 다가왔어요. 거실에 켜둔 작은 조명만이 외로이 빛나고 있었죠. 소파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법적으로라도 제 돈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기로 취득한 돈이니 충분히 되찾으실 수 있어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소장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달되었어요. 1억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이었죠. 처음에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천천히 갚아드릴게요. 도연이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도 법적 조치까지 취할 줄은 몰랐나 봐요. 이미 늦었어. 법정에서 만나자. 저는 더 이상 개인적인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였거든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며느리와 아들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거짓말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들이 명확했거든요. SNS에 올린 차 사진, 손녀의 증언, 그리고 사돈어른의 증언까지. 결국 법원에서는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어요. 1억을 즉시 반환하라는 것이었죠. 며느리는 결국 자랑스럽게 샀던 그 새 차를 팔아야 했어요. 감가 때문에 팔아도 빚만 남았지만 그나마 일부라도 갚을 수 있었죠. 나머지 돈은 아들이 대출을 받아서 갚았어요. 도연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돈을 건네줄 때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완전히 초라해진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도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는 남이야. 다시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진짜 후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재산을 못 받게 된 것에 대한 절망의 눈물인지 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어요. 떨어진 낙엽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모습이 마치 지금의 아들과 며느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난 후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와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지만 다행히 딸 선영이가 더욱 자주 찾아와 주었거든요. 엄마, 정말 힘드셨죠? 선영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딸의 따뜻한 손길이 그동안 메마른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죠. 괜찮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어. 정말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선영이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고 법정에도 함께 따라와 주었거든요. 손녀 할인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빠,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고모와 함께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와요. 할머니, 저는 계속 할머니를 사랑해요. 할인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에게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이 무엇이든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였으니까요. 요즘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며 살고 있어요. 원룸 건물 관리도 직접 하고 월세 받는 일도 딸과 함께 처리하고 있죠. 예전보다는 바쁘지만 마음은 더 편해졌어요. 가끔 아들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정말 미련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보여준 그 모습, 아들이 한 그 말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번 일이 저에게는 오히려 축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에요.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함부로 내어주지 마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요구한다면 그건 이미 가족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에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살펴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이제 딸과 손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아픈 경험이었지만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며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영자 할머니의 사연 잘 들어봤는데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영자 할머니에게 응원과 위로의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